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몸들이 있었으니 이런 몸을 만드는 훈련도 당연히 있었겠죠. 피트니스 역사를 신체 단련의 역사로 본다면 이때도 피트니스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그리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벗고 운동했다고 하네요. 머슬비치? 사실 신체 훈련만으로 따지면 최소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집트 시대 벽화나 일리아스 등의 고전에 레슬링, 달리기 등의 훈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피트니스의 역사를 일반 대중들이 돈을 객출해서 운영되는 실내 체육관의 역사라고 하면 19세기 초에 당시 프러시아의 수도 베를린에 생긴 투혼파안이라는 체육관 문화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동유럽 이민자들이 이 문화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역기 훈련 문화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피트니스 클럽, 우리가 헬스장이라고 하는 곳, 러닝머신과 웨이트머신이 있고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몸매와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곳은 그 기원을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GX라고 하는 그룹 운동, 그룹 엑서사이즈, 태권도와 복싱을 결합한 줌바, 퍼스널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도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각종 웨이트머신과 일리프티컬 머신 같은 유산소 머신도 미국에서 발명되었고, 현재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운동 이름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나 케이블 푸시다운 등의 용어 역시 영어입니다. 미국은 남의 시선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문화로 인해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주변의 압박을 덜 느끼는 편이고, 또 음식의 양이 많고 고칼로리 음식이 많은 등의 이유로 초고도 비만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넓은 스펙트럼을 이뤄 사는 곳이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나이키가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고 70년대에 세계 최초로 전 국민적인 운동 열풍, 조깅 붐이 일었던 나라며 2020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한 해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과 같이 피트니스에 쓰는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카투사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국내 대형 피트니스 클럽은 비벼볼 수도 없는 수준의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군 부대가 많고, 대령만 돼도 넉넉한 몸매를 갖게 되는 다른 나라의 직업 군인들과는 다르게 미국 장성들은 보통 자기 또래의 프로야구 감독, 코치들보다 더 몸이 운동선수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쩌다가 피트니스의 종주국이 된 걸까요?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급히 떠올려보면 의료보험이 붕괴돼서 그런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서? 아니면 플렉스 문화 때문인가? 스스로를 어필하고 돋보여야 돼서? 아니면 이민자들이 많아서 딱 봐도 세 보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회 현상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이런 요인들도 개개인이 운동을 하는데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무엇이 운동 의욕을 들게 하는지와 별개로 미국의 피트니스 붐에는 몇 가지 거시적인 요인, 역사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해보며 미국 애들이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 입체적인 파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트니스 역사에게 빠지지 않는 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했고 아직도 중요한 그 전쟁입니다. 미국은 1948년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됨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4년 후인 1949년 8월 소련도 핵개발에 성공했고, 이듬해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6천여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휴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 된 줄 알았던 미국인들에게 떨떠름한 입맛을 남겼습니다. 또 휴전 직후에 열린 52년의 헬싱키 하계올림픽에서 소련에 완패하여 그 이전 두 번의 올림픽에서 유지하던 1위 자리를 내줌으로써 미국인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건 징병검사에서 탈락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비율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37%였지만 2차 대전 때 35에서 50%로 올라서 한국전쟁에는 무려 52%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 신검하면 둘 중 하나는 복무 부적격으로 나왔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전쟁 중에는 공산진영에 잡혔던 미국의 포로들에게 일어난 일도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7,190명의 포로 중 38%에 이르는 2,730명이 사망했고, 약 3분의 1의 포로가 직간접적으로 공산군에 협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게 공산군의 고문 등의 비인권적 대우나 열악한 수용시설의 문제 외에도 자국 군인들의 약한 정신력 때문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애들 약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훈련이 안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양진영의 포로 석방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양쪽에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각자의 의사를 물어서 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정하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엔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유엔군이 잡고 있는 공산군 포로가 훨씬 많았고, 이 포로 중 많은 숫자가 공산국가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이쪽에 남으면 체제의 우위를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는데, 정작 미군 군인 중에서도 23명이 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걸 거부했고 2명은 결국 정신을 차렸지만 21명은 정말로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유니 무슨 주인이 사상에 기반한 전쟁을 하는 중인데 목숨을 걸고 적에게 공격을 가하던 아군의 용감한 병사가 짧은 시간의 회유와 세뇌를 통해 이념을 180도 바꿔가는 걸 보고 미국인들은 이러한 중공군의 심리적 기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중국어의 세뇌라는 단어가 그대로 브레인워시라는 영단어가 됩니다. 51년에 에드워드 헌터라는 기자가 중국어를 직역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상용어가 되었습니다. 영어의 롱타임 노시, 오랜만이야가 중국어의 직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영어가 된 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년대 중반에는 미국과 유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스 웨버 테스트라고 하는 근력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일종의 체력장 같은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유럽 아이들의 8%가 낙제 수준을 받은 반면에 미국 학생들 중에는 56%가 낙제했다고 합니다. 소련에 뒤지는 것도 스트레스인 마당에 같은 자유진영의 서유럽 사람들, 사실상 미국 사회의 주류와 뿌리가 같은 서유럽인들에 비해서도 미국인들이 약하다는 건 미국인들이 뭔가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비유하면 한국인의 평균 키가 미국인에 비해 작다고 하면 뭐 그렇구나 하겠지만 만약에 한국인의 키가 제일교포보다 유전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교포보다 훨씬 작다는 발표가 난다면 영향이든 뭐든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구나 느끼겠죠. 그리고 당시 미국인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959년에 닉슨은 소련의 후르쇼프를 만나 우리 미국에선 중산층도 TV와 세탁기, 자가용 자동차가 있다고 자랑했고 후르쇼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계획하고 인민들이 최선을 다해 생산하면 그 생산물을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아서 나눠준다는 거죠. 능력껏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무슨 일을 할지, 뭘 생산할지 정하고 능력껏 생산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이번엔 소비자가 되어서 각자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뭘 사고 먹을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어서 무엇이 생산될지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함께 잘 살자는 선의에 기반한 것이긴 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고찰이 아닌 그래야 한다는 당위에 기반한 것이어서 즉 현실을 이상향에 끼워 맞추려는 거라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더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덜 한다고 남들보다 가난한 것도 아니니 모두가 함께 철밥통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알아서 잘 나눠주기로 한 보이는 손만 살찌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역시 탐욕으로 인한 환경 파괴나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 금전욕, 출세욕, 자기 실현 욕구 등의 야성을 자극해서 기발한 발명이나 혁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0년대의 미국인들은 철회장막 넘어 공산진영 국가들, 민주평등을 주창했지만 모두가 가난해지고 또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아지는 이 나라들을 보며 스스로의 체제에 대해 안도감을 갖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결과를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인류의 거대한 이념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니 참가자들 사이에선 굉장한 서스펜스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자본주의 체제에 안도하려던 참에 그 체제 위의 증거물들, 자동차, TV, 세탁기 등이 정작 미국인들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전쟁이 나면 지게 되는 약한 군대를 만든다는 체제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자유라는 거 이거 지속이 가능한 건가?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닌가? 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이 악순환을 함께 끊어야 한다는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55년의 체력장 결과를 알게 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닉슨에게 바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했고 56년에 내각 차원의 President's Council on Youth Fitness가 설립됩니다. 체제 경쟁은 미사일 경쟁이나 우주 탐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위협을 수행할 국민을 만드는 거에서 시작된다. 소프트한 아이는 물렁물렁한 아이는 결국 약한 군인이 된다. 강군은 하이체어에서 시작되는 거다. 등의 구호가 난무합니다. 재밌는 건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의식은 그다지 없었다는 겁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이후인 6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고 50년대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예를 들어 인간의 심장은 평생 뛸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서 운동으로 많이 땡겼으면 더 빨리 멈춘다던가 하는 식의 이거 그럴듯한데? 운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의 심장이라는 말이 지금은 칭찬이어도 그때는 공포를 자아내는 단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PCYF의 운동동료는 개인의 건강 차원이라기보다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에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전사국가 스파르타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고, 앞서 말한 프러시아의 베를린 체육관 역시 나폴레옹에게 진 후 위기감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나치 역시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대비를 위해 체력 단련을 하자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 유니폼에는 헤일 아메리카라고 하는 패치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CYF가 이런 앞선 사례들과 달리 지속적인 효과로 이어진 건 이후로도 계속 풍요사회가 이어지며 60년대에 심장병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때마침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8년에 공군 군의관 출신의 켄 쿠퍼 박사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쉬운 용어로 설명한 책을 내고, 이 책이 운동 분야의 공전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이는 나이키의 탄생과 함께 조깅 열풍을 견인합니다. 또 70년대 이후로는 근력 운동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후 근력운동 열풍, 캘리포니아의 머슬비치와 전국적인 피트니스 열풍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운동은 내 건강을 위해, 내가 오래 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미국의 피트니스 열풍은 많은 사회 현상이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먼저 갖춰졌고, 거기에 몇 가지 우연적인 계기가 더해졌던 겁니다. 오늘은 미국의 피트니스 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얘기해봤고, 다음에 이 주제 얘기할 때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들, 무엇이 미국의 개인을 운동하게 하는지, 미국 유학 가면 왜 운동 안 하기가 어려운지, 유학 갈 거면 영어도 영어지만 운동도 준비하는 게 왜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